동신 확인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 확인.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알고리즘으로서는 KNN 하나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출력의 유형으로서 이제 분류를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두 개 다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KN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를 이제 봤고, 그죠? 근데 이제 요 KNN 알고리즘 말고도 다른 이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 나가는 이제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귀라고 하는 이제 출력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귀의 이제 조상님, 선형 회귀 그리고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1805년 라그랑제와 1809년 가우스가 천문학에서 행성 위치를 예상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학문에서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유명해졌고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최소 제곱법, Ordinary Least Square, 줄여서 OLS라고 부릅니다. 최소 제곱법이 선형 회귀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회귀라는 단어는 리그레션의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둘 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1875년 프란시스 갈톤의 연구에서 키가 특별히 크거나 작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전반적으로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에서 평균 키 추세선을 형성하는데 선형 회귀가 사용되면서 그 이후 회귀라는 단어가 현재의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원래 의미보다는 분류 유형과 대비되는 연속적인 출력값을 예측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귀라고 하는 용어를 그 연속적인 값, 이제 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그 사람 전문가마다 이제 문헌마다 좀 다르고 그런 이제 편인데 그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로 그냥 좀 대동단결 통일하자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전에 다른 문헌들을 이제 보셨다든지 하면 어, 내가 알고 있던 그 출력은 저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회귀는 선형 회귀를 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제 회귀라고 하면은 이제 꼭 선형 회귀뿐만 아니고 연속적인 출력을 발생한다면 이제 그냥 이제 회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용어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같이 좀 전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N은 이제 넘어서서요.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들 이제 교재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3페이지 이제 하단에서부터 그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선형 모형이죠. 100여 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이제 더 되죠.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따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개발이 이제 된 편이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폭넓게 연구되고 현재도 널리 쓰인다라고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선형 모형의 이제 가장 그 조상님 격이죠. 선형 회귀고, 그 선형 회귀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거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MG런을 통해서 요거를 생성을 했는데,
뭐 그럴 만한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 만한 그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제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선형 모형인데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선형 모형이라는 그 범주이고,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원형 이제 선형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를 우리가 이제 그 뭐 린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로 그 적당하게 이제 그 규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5부터 이제 5까지 뭐 100개를 이제 만들겠다. 그럼 이제 YS는 그냥 XS로 일단 해볼게요. 그죠? 세상에서 이제 제일 그 심심한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 XS 이제 YS를 이제 PLT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그냥 이제 항등함수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기계학습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흥미롭게 노이즈를 이제 살짝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umPy 이제 랜덤에서 예, 그 XS 이제 비키세요. XS 이제 요 이제 요 문서가 여기 요 놈이 이제 방해가 많이 되죠, 그죠? 랜드 N 그죠? 요 랜드 N에서 이제 랭스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한 다음에 노이즈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 그게 작성하면서 야야 비켜 비켜 약간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이 하면은 조금 흥미롭죠. 조금 흥미로운데 이것도 이제 그 랜덤이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난수 초기 값을 얘도 좀 고정할게요. 랜덤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그 0, 뭐 이게 0의 특별한 의미가 없어야 되니까 뭐 3 이런 걸로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요 그 난수 초기 값이 고정된 랜덤 모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numPy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요 이제 랜덤을 이제 받아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얘를 여기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난수 초기 값을 이제 고정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예쁘게 나오나 이제 볼까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요런 이제 어떤 분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분포를 보면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그 추세선이 벌써 이제 그려지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항등함수니까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 출력 값은 그냥 노이즈가 이제 제거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그런 어떤 추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추세선을 이제 붉은색 점선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 틀을 잘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YS는 XS 더하기 이제 노이즈를 이제 잘 이제 준비가 되셨는가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잘 되시면 역시나 엄지척으로 확인 주시면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볼까요? 그죠? 일단 이제 요 그 틀이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이제 빨리 이제 수행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다 같이 이제 해봐야 되니까 좀 이제 시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표기를 소개를 이제 드릴게요. 지금 요 동그라미가 진짜 정답이죠. 즉 이제 y입니다. 그런데 이 y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략적인 추세는 이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략적인 추세를 이제 내는 것을 우리 이제 이상적인 이제 모형이다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모형을 이제 y0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이제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아직 우리가 이제 논의하기 이제 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제 눈으로 볼 만한 저차원의 데이터셋이니까 아마도 이제 모형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진정한 정답하고 이상적인 모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살짝 노이즈가 이제 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이즈가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멀리 이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측이 일어나면 이게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모형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와 이제 모형과의 이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면 어떨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쌓아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데이터와 모형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DGP는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명확하게 이해되기도 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아닌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생성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형식을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경험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상을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은 현실의 모든 디테일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는 현실의 세부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주요 도로와 지형을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는 현실과 상호작용하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델을 형성하는 데는 경험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델의 원형이 필요하며 이 원형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면 같은 유전적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어 모델의 발전과 데이터의 활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인간은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언어의 규칙을 배울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학습의 효과적 모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생성 과정 DGP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며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고 이 모델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효과적인 모델은 현실의 필수적 요소들을 반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디테일들을 제거하여 목적에 맞게 현실을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단 과학적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와 더욱 가까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건 그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녹음 상태가 조금 이상하네요. 재녹음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리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녹음 상태는 조금 이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용어로서는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DGP라는 용어를 소개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데이터는 그 진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형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꽃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뭐 이제 꽃잎과 꽃받침의 뭐 너비와 높이를 이제 기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여행을 가셨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비디오를 찍는 거를 이제 채택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찍는 걸 채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시고 난 다음에 일기를 쓰는 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 이제 각각 장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식을 이제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것은 그 관찰로서 이제 데이터 생성 과정을 그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종종 이제 추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좀 고민이 되는 이제 번역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그 진짜 원인을 알고 있으면 모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엔비디아의 그 엔비디아 난리잖아요. 그 근래에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죠? 얼마나 오를까요? 오늘 그 제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팟캐스트 그 아침에 들으니까 애플에서 그 AI와 관련돼서 저는 되게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머신러닝 전문가로서 또 이제 AI 서비스 이것저것 이제 소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건 진짜 괜찮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대요. 애플의 그 주식은 한 1% 포인트 정도 그 하락했다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 브리핑을 이제 아침에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외였어요. 의외. 왜일까? 저 정도면 이제 되게 훌륭한 어떤 전망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모르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엔비디아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2019년 대비해서 이제 한 10배 가까이 이제 올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분석과 관련해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이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죠? 이제 엔비디아 이제 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면은 그 요게 이제 그 지금 5월 23일 그죠? 그 지난달 이제 그 말인데, 이때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여전히 저평가 뭐 잠재력 높다 뭐 여전히 난리 났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 900달러 이제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뭐 지금 이제 더 그 갈 수도 있죠. 뭐 지금 그 뭐 이제 한 1-2주 이제 확인 안 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봤고, 여기 이제 뭐 낮을 때는 이제 그 뭐
이거보다 이제 훨씬 이제 낮을 때도 이제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52주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이렇게 이제 낮고 한데 지금 막 그 위대함의 이제 반열로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테슬라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막 진짜 코로나 때 테슬라는 대단했죠. 그 대단은 이제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뭔가 좀, 약간 이렇죠. 그죠? 지금은 그 엔비디아와 이제 크로스가 이제 된 거죠. 엔비디아 하고 올라가고, 테슬라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죠? 하여튼, 쉽지 않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막, 뭐, 네, 그 차들을 다 막 자율주행으로 뭐 바꿔버리고 막 엄청 그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캐즘에 빠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받고 있죠. 이제 전환은 이제 얼리 어댑터들 이제 지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모형의 크기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형들, 뭐 GPT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인 어떤 증가를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도 이제 당장은 이제 기하급수적인 이제 수요가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모르죠. 모르지. 근데 이 얘기 왜 하는데? 이 얘기 이제 왜 하냐면 진짜 원인을 알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알고 있으면 기계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시는 그 진짜 원인의 공식을 딱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집어넣어서 정말 정답을 형성을 해내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내일의 주식 가격에 이 결정되는 것의 공식을 아시고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죠? 제발 알려주세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관찰의 형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지구마블이나 이런 예능이 요새 이제 유행인데 거기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읽어주는 그런 여행도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그냥 라디오 뭐 소설이나 뭐 여행기처럼 뭐 듣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건 괜찮은 것 같지만 하지만 장면은 이제 서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 관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관찰이 이 DGP의 어떤 측면을 잘 반영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는 모형을 형성하는 게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지도에 이제 비유를 드렸는데 지도는 뭔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적절하게 이제 생략되고 이제 추상화되어야 지도로서 가치가 있죠. 여기 뭐 지나가는 뭐 사람들이 표시가 되거나 뭐 돌멩이가 뭐 표시가 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새벽에 내놓은 뭐 쓰레기 봉다리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지도에선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왜냐면 그거는 그냥 진짜 현실을 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형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냥 유용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특정한 형태로 관찰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 이제 근사한 그런 출력을 이제 발생을 한다. 그죠? 여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두 개가 근사하다면 우리는 가정하는 거죠. 봐라. 이 진짜 데이터 생성 과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켰을 때 뭔가 이제 모형이 형성이 될 거고 이 모형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는 이제 꼭 기계학습만 무조건 정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제 방법이 이제 있겠죠.
뭐 규칙 기반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언뜻 생각은 안 나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 통계나 그 전통적인 이제 확률 모델이 나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저기 놀이공원 입장 같은 거 하면 이제 푸아종 분포 이런 게 그 되게 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잘 맞는 통계 모형이 딱 있는 경우에는 기계학습을 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모형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규칙으로 만들기도 힘들어. 기존의 이제 통계 모형에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방법은 머신러닝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해법은 아닌데, 그래서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뒤집힌데 직접은 알 수 없고 그냥 떠듬떠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형성했을 때 실제 데이터에 근사한 예측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 모형이 DGP에 근사한 무언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들 자체는 결국은 궁극의 목표는 DGP를 알고 싶지만 보통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만드는 거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이제 행방과 이제 관련해서도 여기서 이제 어떤 모형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다가 지수 함수를 피팅을 시키겠다 하면은 요렇게 이제 그 지수 함수 피팅이 이제 되겠죠. 특정한 여기 이제 어떤 그 값이 이제 그 설정이 이제 돼야 될 거고, 요 값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건 이제 알고리즘이 잘 하니까, 그죠? 데이터를 보게, 우리는 이제 요런 틀을 주는 거죠. 이런 가정화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지수함수랑 굉장히 이제 닮은 게 뭐냐면, 그 초반부에 굉장히 닮은 게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시그모이드죠. 요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죠. 자연 현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은 없죠. 언젠가는 이렇게 요렇게 이제 되죠. 설령 이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한이 있어도 하여튼 이제 요렇게 이제 꺾이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이 여긴가? 그죠? 아니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면 만약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꺾이는 이제 변곡점의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평타 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팔아치우고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는 음? 얘는 그냥 쭉쭉 올라갈 거야. 그런 이제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함수 모형이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진짜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사후에 그 맞추는 거 이외에 미래 시점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가정이 맞으면 이제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야지 그 지금 이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KNN이라고 하는 게 더 잘 맞을 건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더 잘 맞을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범주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이제 가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KNN밖에 없으니까 이 KNN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얘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S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시점은, 이게 이제 배치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차원으로 좀 입력의 이제 크기를 좀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상위 들인 이유로 인해서 요게 이제 벡터 형식이면 안 되고, 이제 s by 1, 요거 이제 반대죠. 아까는 1 by n 이거였는데, 그거랑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1차원 데이터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s가 이제 100개인 거죠. 왜? 우리가 100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진행하듯이 xtrain, xtest, 이제 ytrain, 이제 ytest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제 셔플을 강제로 좀 꺼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기를 좀 따로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 테스트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색상으로 좀 출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셔플을 왜 이번에는 안 했는가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의 이제 비율을 이제 드렸잖아요. 이제 주식 시장과 이 주식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이 되는 거죠. 타임 시리즈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만약에 저런 그 뭐 주식 가격이다라고 하면, 이쪽 그 X축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셔플을 해버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미래의 데이터가 여기가 이제 미래고, 어떤 특정한 지점을 가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죠. 그런데 미래의 데이터가 과거에 들어가면 요거는 백투더 퓨처 하는 거죠. 빰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이제 백투더 퓨처를 이제 해버리는 거고, 그죠? 과거도 이제 요 미래로 이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잘 예측을 하는 게. 근데 미래, 야야야, 이거 사실은 이랬어.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백투더 퓨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래 뭐 그 경기 결과들이 모두 다 이제 책자에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돈을 들면 무조건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은 이게 섞이지 않게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계열 데이터인 것처럼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안 보인다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훈련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못 본 척하고 시스템이 뚝 떼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를 이제 쫓아 올라가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력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KNN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스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 K 네이버스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출력의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Y가 요런 형태는 이제 그냥 이제 실수값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회귀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다.
그 용어가 조금 이제 그 이상하지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출력의 양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요 회귀 분석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회귀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분류는 분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은 회귀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리그레서,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뭐 문헌들에서 이제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용어는 아닌데 이 API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고 통일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 리그레서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회귀 출력을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저기 표지판 정도의 그 효과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부산입니다. 하고 저기 그 반포 쪽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지판만을 가지고서 이제 부산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말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KNN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모델로서는 알고 있는 게 KNN 알고리즘밖에 없고 이제 1은 좀 극단적이죠. 이게 좀 극단적인 건 이제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하는지 얼마나 이제 과적합이 이제 심하게 발생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Xtrain이랑 Ytrain 이제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점수 이제 시험 점수를 이제 내서 그 프린트까지 이렇게 이제 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형을 훈련하고 나면 맨날 하는 일이죠. 그죠? 맨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X 테스트와 이제 Y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시뻘겋게 이제 했는데, 실제로 얘 예측을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얘를 이제 좀 바꿀게요. 얘를 이제 뭐, 퍼플, 이렇게 이제 하고, 마커는 이제 그대로, 그냥 이제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겹쳐가지고 살짝 이제 색상만 조금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 KNN이 이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그런 점을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했는지를 이제 스캐터로 좀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컬러는 이제 빨간색이고 마커는 여기서 이제 마커를 이제 꽃표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코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K에는 canib 이건 이제 자동 완성 이제 맨날 이제 바꿔갖고 K에는
1분 50초. 우리 이제 코드 확인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neighbors 1로 하면은 그냥 무조건 보장하는 게 있어요. 훈련 점수 100점. 이게 무조건 보장합니다. 그런데 훈련 점수 100점을 맞은 게 시험 점수로 연결이 안 되네요. 심지어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에 대한 것을 이제 측정할 때는 이제 이 지표들이 아까 정확도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지표 중 기본은 정확도입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 정답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전체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을 구하면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연속적인 값인 회귀 출력의 경우 정답과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은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점수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귀의 경우에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확도 지표로 사용합니다. 분류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식이 덜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에 대한 오차로는 정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 대한 오차를 구해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를 집계할 때 오차는 양수 음수값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집계하면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잘못 집계됩니다. 그래서 각 오차에 대해 최소한 절대값을 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오차의 정도를 부각하기 위해 제곱을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오차가 되도록 1.0 범위가 될 수 있게 정답과 예측값의 평균의 차이로 정규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R제곱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R2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 성능평가 지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살펴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확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능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회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0번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붓꽃의 사례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0번인가 뭐 1번인가 뭐 2번인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가지로 이제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측이 0번, 정답이 0번인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참이죠. 근데 정답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이 1이든 2든 다 이제 그냥 틀린 겁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쉽습니다. 1은 0에서 거의 가까운데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냥 정답은 그냥 우리가 일단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정수인 코딩으로 한 건데 이거의 의미 자체가 이제 이런 대소관계의 의미를 포함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0번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제 다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 연산으로 이제 같은가 여부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계를 내서 그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의 의미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은 또 그 y 값이 연속적인 값일 때는 또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인제 y 값이 이제 정답이 인제 1.0 인데 예측을 1.001로 했어요. 거의 근사하죠. 근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인제 평가하면 무조건 이제 거의 거짓이 난단 말입니다. 이제 소수점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이 나 버리거든요. 너무 이제 가혹한 평가고 사실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제 회계에서는 이렇게 논리 연산은 인제 논리 연산으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인제 차이를 구하는 게 이 실제 인제 값의 그 유형에 대해서는 더 이제 올바른 이제 측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정답하고 예측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 출력의 인제 이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인제 빼기를 통해서 그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답이 인제 아까처럼 1.0 이고 예측이 1.001 이에요. 그죠? 그럼 인제 이거에 따라서 인제 오차의 절대값은 0.001 뭐 이렇게 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인제 '어떤 스타일로 그 집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절대값을 해도 되는데, 이게 인제 제곱을 사용하는 방식을 하면 그 이렇게 소수점이 작은 것들은 이제 더 작아지겠죠. 0.0000001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둘 차이가 많지 않을 때는 오차를 이제 많이 인제 줄여주는 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인제 그 이 정답에서 예측값이 너무 황당하게 이제 커졌어요. 뭐 3 이런 식으로. 그럼 인제 너무 먼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소수점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은 이제 확 커집니다. 그래서 요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할 때 주로 인제 제곱을 그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아까도 이제 상의를 이제 드렸지만, 이제 어떤 이제 모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오차가 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 황당하게 떨어진 곳에 인제 오차가 있으면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이제 이상치에 인제 민감하도록 설계가 된 게 이제 제곱 이런 것인데, 지금 그러면 인제 이 점수 자체가 음수가 나왔다는 거가 뭐냐면 너무 황당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빵점을 줄 가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R2라고 하는 이제 결정계수 지표는 최대값은 1.0을 보장하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귀 모형의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 KMN의 회귀 알고리즘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출첵 잊지 마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